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공개 강연. 예, 그때 뭐 아주 놀랐습니다. 네. 뭐 대성황이고,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네. 뭐 처음 알았습니다. 뭐 멀리서도 오시고, 뭐 제주도, 뭐 포항, 네. 뭐 먼 데서 오신 분들 보니까 참 우리가 그 방송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자, 오늘 주제는 트럼프 당선 이후인데요. 예, 예. 먼저 도하 각 언론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햄버거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미치광이라고 했다.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미치광이라고 말한 거가 먼저인지. 햄버거가 먼저. 햄버거도 먼저입니까? 네. 햄버거 먹으면서 만나겠다라고 그런지가 먼저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 공개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을 이게 저 사람이 정말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선거 과정 중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한 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치가들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을 그게 나중에 틀렸다 뭐 이렇게 됐어도 사과는 원래 안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는 것을 사과하면은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미스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김정은이를 매니악이라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미국의 평균 견해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사람은 그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견해를 얘기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햄버거 먹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그게 이제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놓아야 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어떤 그냥 막 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안 만나겠다. 그렇죠. 어떻게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서 햄버거를 먹습니까? 국가 원수로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그렇죠. 아닙니까? 그 나랑 얘기할 대상으로 치지도 않겠다는 그런 얘기고. 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지도자도 그것이 아무리 적국이라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죽어도 안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조크 비슷하게 만나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김정은은 그 국제 그 인권 단체에서 그 인권 유린범으로 그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가면은 체포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중국은 모르겠지만 뭐 미국 오면. 그래서 네. 중국도 뭐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네. 거죠. 뭐 미국 같은데 만약 간다 그러면 미국 인권단체들이 오면 체포해도 되느냐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정말 심각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칠레의 국가 원수였던 피노체가 스페인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은 가서 잡아온 적도 있죠. 그 중남미에서 이름인데 갑자기 그라나다. 가서 잡아다가 그 파나마의 그 그래. 노리에가. 노리에가를 노리에가. 잡아다가 네. 그 재판정에 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은 그 놀라운 거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아예 마약 밀매를 하니까 그냥 그렇죠. 파나마를 그렇죠. 쳐들어가서 잡아다가 노리에가를 잡아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보니까 많이 그 말 톤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희일비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마음에 없는 사람 됐다고 그래서 화날 것도 없고 네. 또 마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이 사설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93%가 반대를 했다면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거는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두 후보가 90대 10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기껏해야 60대 40인데 네. 이거는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죠. 여론에 의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두들겨 패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해고서 이제 두들겨 패는 거 이런 것들 식으로 좀
그 가공의 트럼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나쁜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일주일 만에 네. 그날 이제 지난주일 수업했을 때가 트럼프 막 투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막 공개가 될 때인데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갖고 있던 잡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타임 아닙니까? 네. 타임 8월 22일자예요. 근데 트럼프가 멜트다운, 트럼프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녹아내렸다. 이거 한번 네.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네. 트럼프가 녹아내렸다. 이제 예산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보다 딱 2달 후에. 네. 한번 보여주시죠. 2달 후에. 네. 자, 재밌어요. 녹아내렸다. 녹아내렸다. 그리고 이거는 10월 24일이니까 네. 투표하기 한 뭐 2주 전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토탈 멜트. 네, 완전히 녹아내렸다. 네.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멜트다운에서 토탈 멜트다운.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 겁니다. 이제 네. 날짜로는 11월 21일로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프레지던트 일렉트. 아니 이거는 그럼 나폴레옹이 네 유배지에서 탈출해서 파리 입성할 때 악마라고 불렀다가 뭐 악마 유배지 탈출해서 뭐 며칠 만에 황제 폐하 드디어 파리에 입성하시다로 그렇죠. 네 바뀌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난 이 세계적인 잡지가 이 그림을 세 개 보고서 나는 이걸 보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거는 좀 악의적인데요. 그렇죠. 네. 악의적이죠. 그 표지를 이렇게 썼으니 기사 내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선거 방송을 한 것이 선거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보도가 아니라 운동을 한 거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언론도 보면서 이게 참 너무나 중립이 아니구나. 뭐 물론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막 밝히고 하지만은 신문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다 나옵니다. 사설에서 이번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서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이거는 보니까 좀 기분이 섬뜩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개인 뭐 생명도 있고 나 그런 정치가로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뭐 희화화를 하고 뭐 그냥 버터 치즈가 녹아 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탈 멜트다운. 네. 이게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은 여기는 힐러리가 나가야 되죠. 여기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사과해야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예측이 틀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당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글에 우리 뭐 제자 겸 어떤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인데 제가 이제 우리 배나 TV 쭉 보고서 교수님 그거 맞춰서 끝내줘요라고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맞힌 게 아니라 언론이 틀린 거지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 언론은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뭐 이제 여학생은 여자예요. 여자 연구원이 미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쓸 거예요라고 답장이 와서 네. 내가 그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뭐 그냥 좋고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그거는 진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용기 있는 거죠. 네. 미국에 우리 그런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어요. 트럼프가 후보가 됐을 때 네. 그 후보가 완전히 되기 전에 거의 확정돼 갈 때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를 제일 높이 한 사람이 한 20% 정도 가망성이 있다. 그러니까 20%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사람한테 그래도 당신이 퍼센트가 제일 높다고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내가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을 솔직히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게임은 다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전제가 틀렸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에 반칙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반칙이 벌어진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 뒤에 게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언론에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최근에 보도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뭐 데모대를 비춰주고 그거 예,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피켓을 들고 또 심지어는 선거인단들이 이제 1월에 가서 투표할 때 그렇죠. 네. 그저 반란표를 던져라. 반란표를 던지라고 피티션을 뭐 400만 명 냈다고 그러는데 네. 트럼프가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그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떨어졌으면은 나의 후보들도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난리가 났었을 것이다. 그리고 줄리아니 같은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정하게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런 그 데모하거나 네, 전문 시위꾼이다. 전문 이렇게 시위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그 트럼프가 표가 더 적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총 투표수가 0.17%가 그렇죠. 한 뭐 적습니다만. 몇십만 명이 더 네. 많은데 미국의 대통령은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50개 주에 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주지사죠. 그리고 주지사 전체 50명을 합친 것 중에 한 명이 연방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이제 다 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투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13주가 한 나라가 될 때 민주국가는 국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인구 많은 주로 큰 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땅이 네. 넓은 주라기보다도 큰 주에서는 우리 국회를 인구 비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주에서는 그럼 우리는 미국이 안 되겠다. 네, 연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연방에 이제 들어갈 이유가 네. 없다죠. 그땐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 그러면 13개 주가 이제 뭐 인구가 많은 주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인구 적은 주는 난 안 한다 그러고 독립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안 돼서 그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 모든 주 크든 작든 상원의원을 2명씩 하자. 그래서 국회를 2개를 만든 겁니다. 네. 상원에 100명. 그러니까 지금은 100명이죠. 주거 50개니까.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자.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뭐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 1인당 하원의원은 한 70만 명당 1명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하원의원의 숫자가 435명. 그리고 주가 50개니까 상원의원은 100명. 그래갖고 이제 100명 더하기 435명 그러면 535명인데 거기에다 워싱턴 특별시는 3명을 그냥 쳐줍니다. 워싱턴 DC. 워싱턴 DC. 그래가지고 538명이에요. 선거인단이. 그걸 둘로 나누면 269명. 네. 그러니까 270명을 가진 후보가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산수가 나오냐면은 미국의 선거인단이 3명인 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3명인 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와이오밍, 네. 뭐 몬태나 이런 네. 주들인데 그거는 상원의원이 2명, 알래스카도 상원의원이 2명이고 하원의원은 1명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오히려. 상원이 더 네. 많아.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55명이거든요. 네, 선거인단 55명.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55명이니까 상원의원 2명에 하원 53. 네. 그거를 그냥 보면은 와이오밍보다 캘리포니아는 53배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할 때는 55대 3이니까 18배쯤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오밍이 미국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명 더 얻었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인구 비례대로 하자 그러면 작은 주들 독립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미국에 우리는 그럼 안 남아 있는다는 네. 상원이 있으니까 정말 하원보다 상원이 2배 많은 주들 그런 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 이런 거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투표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는 부시 때도 그랬습니다. 고호가 더 많이 얻었었죠. 엘고가 더 전국 그렇죠. 투표율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헌법에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네. 전략 짜는 사람들은 숫자 많이 얻는 것보다도 숫자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선거인단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어떤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독식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거 네. 지금 다른 주가 한두 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50주 대부분이 한 표라도 많으면 독식하는 거예요. 아, 비례 투표율로 나누는 주가 50개 예, 뭐 중에 한두 개가 한두 개가 그 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100%는 숫자고요. 아니고 네. 비례로 가져가는 주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가 그렇죠. 대부분이. 네, 승자 독식제를 그렇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년 미국의 민주주의죠. 네. 그거는
불문율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9가 넘으면은 뒤는 쳐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승자 발표하는 것이고. 왜? 헌법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룰은 사전에 다 정해져 있던 겁니다. 아, 그럼요. 네. 그 정해진 지 뭐 100년도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선거인단 투표라는 거는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워싱턴 DC까지 마차를 타고 오는 그렇죠. 시간을 감안해서 그 주에 이제 소식을 니들끼리 알려라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 피티션이 나온 것도 재밌는 거가 네. 선거인단이 지금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 뭐 그 더 많이 얻었잖아요. 네. 그 뭐 지금 내 숫자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뭐 280대 220이라 칩시다. 네. 근데 그 280명이 반드시 트럼프를 지게 된 의무는 또 없습니다. 아, 헌법상 그렇습니까? 헌법상 그게 없어요. 19세기에는 간혹 그 주 전체 투표와 다르게 크로스 보트를 한 적이 있다. 그거는 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네. 기억이 뭐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피티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가 트럼프의 대표지만 가서 힐러리를 찍으면 안 되겠냐고. 네. 그거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건 불법은 아니군요. 그렇게 네.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는 명문화를 해놓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그 미국 선거가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이거는 타협과 역사와 이거의 산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식의 시위, 투표로 이런 거를 시위로 만회하겠다는 그거는 건데. 뭐 그냥 분노가 조금 나오는 건데. 근데 마치 우리 방송사들은 그런 흐름이 미국 전역에서 상당히 뭐 고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때 보도랑 비슷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건지. 그건 뭐 좀 그래요. 브렉시트 때도 영국 사람들이 다시 투표하자고 그랬다는데 네. 그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하는 투표를 결과 나올 하자는 때까지 겁니까? 계속 해야 되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표도 읽을 줄 알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분석가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도 뭐 백발백중으로 뭐 신통이 있어서 맞힌 건 아니지만은 요번 선거는 좀 특이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맞췄던 겁니다. 네, 특히 메이저 언론들, 그렇죠. 미국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 태도와 한국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 태도, 그렇죠. 미국 메이저 언론을 받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 장 네. 박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그러는 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투표 당사국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도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당선되면은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좀 그렇죠. 움직였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 후보를 막 그냥 좀 뭐 모자른 후보라든가 그 정신이 없는 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뭐 이렇게 이 올바른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다수의 언론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이 박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단기적으로 좀 껄끄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누가 됐어도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우리 몫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이 클수록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파도를 타는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 불확실한 후보다 우리한테 그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클린턴은 오바마가 한 대로 할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충격이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동맹이 중요한 후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스스로 능력을 많이 안 길러도 돼요. 당분간 편해요. 그렇지만은 불확실한 후보가 되면 우리가 우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어디인가에서도 강의할 때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죠. 누가 되는 게 더 좋겠냐 둘 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단기적으로는 클린턴이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장기가 더 중요하죠. 뭐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중요시한 거가 그 사람이 하와이 태생이고
인도네시아에 살아서 아시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너무 낭만주의적인. 그거는 그냥 분석이 네. 틀리는 분석이에요. 네.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게 한 것은 아시아의 돈이 유럽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중국. 그래서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로 온 것이지. 그래서 트럼프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가는 나라로 남아있으면 아시아 중시 정책은 당연히 할 거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휘청거린다. 일본이 그 엉기듯이. 네. 그러면 아시아 중시 정책은 옛날보다 약해질 거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그 트럼프의 개인 오바마의 개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외교 정책은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네. 대응. 뭐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군함이 한 28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막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350척 정도는 늘리겠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거 다 그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진해에 와 있어야지. 그러면 아시아 회계 정책 할 수가 없죠. 남진아해 중국의 경제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보는 게 이제 2008년부터나요 벌써? 조지 프리드만의 분석도 그렇죠. 그 그렇고요. 사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좀 중국을 그렇게 그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확실히 2015년부터는 중국이 네. 멈칫하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족주의로 말하자면 시선을 돌리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쓰던 방식인데 그럼요. 따라서 남중국 해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시끄러울 거예요. 시끄러울 거고 중국의 민족주의가 이제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그 영국도 민족주의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민족주의. 그거를 그러니까 파퓰러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면 대충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 그 막 지지를 받거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난 거예요. 이미. 현상이니까. 그렇죠. 네.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요. 그렇죠. 그 파퓰러 내셔널리즘인데 그거는 이제 선진국의 현상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가다가 그 우리 혁명론 이론 보면은 언제 혁명이 나냐 성장이 아주 바닥일 때 정말 가난할 때 혁명 안 나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그것이 멈칫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떡 떨어지는 이 순간 네. 그래서 고개를 쭉 줄을 거예요. 그럼 요 시점이 혁명 난다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J자 거꾸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제이커브 이론이라고 그러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성장이 쭉 되다가 삐끗하는 이 순간 요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도 나오고 뭐 바다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이죠.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조금 그 미국과의 사이 껄끄러울 거다.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거꾸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가 제가 오늘 재미있는 그 이제 어느 그 우리 국립 그 외교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저가 발제를 했습니다. 거기 학자들 뭐 한 10대 명 와 있는데 발제가 2명이었는데 그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발표했는데 컨닝한 것처럼 비슷하게 써냈습니다. 네. 정말 원고 교환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발표하러 오는지도 몰랐죠. 네. 그 사람도 내가 발표하는 줄 모르고 그냥 약간 나는 글로벌 측면을 강조해서 써달라고 그러고 네. 그분은 아시아를 강조해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 글로벌만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맨 뒤에 1, 2, 3, 4에서 4 그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정책에서 내가 그렇게 썼어요. 이름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즉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은 안 쓸지 모르지만은 목적은 같은 정책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발표하는데 이름은 달라져도 똑같아요. 그 말까지 같이 했습니다. 네. 이름은 달라도 같은 정책이 나올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둘이는 거의 뭐 완벽하게 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상현 박사도 그러시더라고. 아니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크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손을 뗍니까? 그거는 뭐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고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정교한 외교 정책을 만들질 않았는데
그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이 나바로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네.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중국에 관한 책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비판적입니다. 그런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 한 3, 4월 무렵에 벌써 몇 달 됐죠.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 다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런 설명도 했고, 근데 그 이제 아시아가 중요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더 크는 거가 두렵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두렵다라는 말은 안 썼는데 그 2011년에 나온 책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네. 그 책의 부제는 Make America Number One Again. 지금 Great Again인데 Number One이라고 썼는데 그 책은 우리가 중국 때문에 Number One이 아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거의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계속 있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제 전쟁 가능성도 네. 있고, 그리고 한국은 누가 대통령일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하고 이 실력을 겨루는데 자기 편으로 쓸라랍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단칼에 뭐 야 저가 뭐 돈 조금 낸다고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남진아해에 관한 한 그렇죠. 대한민국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네. 거기 그 나바로라는 사람 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거는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GDP, 미국은 국방비가 GDP의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 중에서는 이 나토 약속으로 2%는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2%더 이상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얘기가 아니라 오바마가 영국 보고 2% 쓰란 말이야. 네. 2%도 안 쓰면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 그 카메론 총리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바로의 그 논문 보면은 일본은 1%도 안 되고 독일도 1.몇 %고 유럽 중에서 2% 쓴 나라가 없고 한국은 뭐라고 쓴지 아세요? 김정은이와 같은 깡패랑 붙어 있는 나라인데도 2.6%밖에 안 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그 아주 그 거의 뭐 깡패 같은 사람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한국도 2.6밖에 안 쓴다. 그러니까 미국은 3.5를 쓰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트럼프 고유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의 그 지식인들이 하던 얘기를 네. 받아 쓰는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지가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이미 그 미국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트럼프를 이제 우리가 신고립주의라고 그러는데 신고립주의가 작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자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조지 프리드만 책을 보니까 20세기는 미국이 일극으로 떠오른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점차적으로 부상한 시기였다. 그렇죠. 그리고 21세기에는 그야말로 미국의 일극 체제로 가는 그렇게 본 시기가 될 사람이 것이다. 이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역사 분석에서 조금 틀리는 거가 미국의 그 패권 시대가 1945년에 시작된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패권 시대는 1990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져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지 소련이 있을 때 그때 소련 때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이 사회주의가 절반, 인구로도 절반이었어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부 유럽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비로소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조셉 나이 같은 사람은 그 냉전 시대 때를 미국 패권 시대라고 쓰지 않고 헬프 헤지몬이라고 씁니다. 네. 반쪽짜리 패권 시대. 하프 헤게머니. 하프 헤게몬이라는 말을 만들어 네.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1945년이 미국이 완전한 헤게몬이를 가진 거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2차 대전 전승국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그렇죠. 장악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패권국하고 1등이라는 얘기도 틀립니다. 네. 패권국은 자기의 그 룰, 자기의 사상을 강요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는 패권국은 싫고 리더가 되겠다. 끌어가는 나라가 되는데 요새는 리더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등으로 그냥 있는 게 좋아. 네. 1등으로 있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막 끌고 갈 필요는 없어 하는. 그러니까 그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냥 리더로 남을 거냐, 헤즈몬이 될 거냐, 그냥 뭐 아니 난 관심 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할 거냐는. 그래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도 뜻이 많아요. 뜻이 많습니다. 미국이 1등이라는 게 그냥 패권국으로 남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리더로 남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냥 통째로 1등이고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의미도 있고. 남진아해에서 이제 한국이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문제는 떠밀려서 말하자면 그 어떤 못 이기는 척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어느 쪽이다라고 했을 그렇죠. 때가 그렇죠. 훨씬 더 이익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벌써 한 3년 됐나요? 그 조 바이든이라는 미국 부통령이 와서 미국 편에 베팅하라. 미국 편에 항상 베팅하면은 그 후회하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국제정치 이론들이 그 이론이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균형자라든가 이런 거가 그 뭐 영국, 미국 같은 강대국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균형자하겠다 그거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약소국의 이론, 약소국의 학자들이 약소국 국제정치 이론을 아직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저는 우리가 만든다면은 우리는 균형자가 아니라 밴드웨곤이라는 게 그 소방차 뒤에 매달려 가는 거. 이게 네. 밴드웨곤이에요. 그 밴드웨곤이 좀 작은 나라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 밴드웨곤을 하려면 누구 등에 올라타느냐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누구 등에 올라타느냐. 그 남이 잘못된 등에 올라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은 국제정치를 더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강대국은 뭐 조금 애러나도 괜찮아요. 약소국은 그렇죠. 약소국은 잘못하면은 올라타는데 보니까 호랑이 잔등에 탈 수도 있어요. 말 잔등에 타야 되는데. 실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력균형 이론 같은 거 그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강대국 사람들이 거기 보면 작은 나라는 없앨 수도 있다. 쪼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기분 좋으면은 균형을 위해서 독립시켜 줄 수도 있고 균형을 위해서 독립시켜 준 게 타일란드고 그냥 자르는 게 좋지 않겠어 폴란드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자르는 게 좋지 않겠어 해서 잘라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력균형 이론이 바로 대마불사 이론이들에게 들어갑니다.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강대국들이 안 죽어요. 대신에 강대국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약소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론들, 그 이론이 왜 나왔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의 세계 정세, 한국 언론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살펴봤고요. 다음 회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한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